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에는 영국에서 민간의 사회복지 실천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760년부터 시작한 산업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면서 경제선진과 번영을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본가 계급과 근로자 계급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자유경쟁에서 탈락한 빈민과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빈곤 노동자의 확산과 대량 생산체제의 갖춤에 따른 인간의 소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에는 빈민가와 빈자들이 많이 생기고 범죄가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항하여 사회주의가 성장하였고 빈곤은 단지 개인의 태만이나 무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인도주의적 박애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사회개량운동, 사회조사운동 등이 조직적으로 일어나 현대 사회복지 실천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1830년 영국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사회개량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에 대한 보통선거권 인정과 무기명 투표권을 요구함과 동시에 의원들의 세비 폐지 및 재산 자격 등 정치적 요구권을 관철하기 위한 운동이었으나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차티스트 운동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경제적 조건의 구체적 개선 수단으로 전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에 처음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빈곤의 원인을 빈민의 성격이나 생활 방식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공보조제도를 반대하는 사회개량운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의 인도주의적 자선사업이 무계획적, 무차별적, 비조직적, 비전문적으로 행해져 구제가 중복되거나 또는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선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구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방문, 조사, 등록, 협력의 4가지 요소를 수행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구제 대상을 가치 있는 자로 한정하여 도덕적, 종교적 교화를 통해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라는 슬로건과 같이 빈곤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공적 구빈제도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 자선활동은 사회복지 실천의 초석이 되었으며 1877년 미국에 전파되어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884년에는 인보관이 설립되어 인보관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운동은 근로자의 실업 증가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에 의한 슬럼화 현상으로 도시 빈민가의 열악한 환경이 도시 문제로 대두되면서 빈민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던 바넷 목사와 제자들이 런던 동쪽 토인비를 기리기 위해 토인비 홀을 건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인보관 운동은 중상류층의 젊은이들이 특권과 신분을 포기하고 빈민 지구에 직접 나아가 조사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원조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도덕적,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경 개선 및 빈민의 도덕적 교화와 정신 향상을 전개하였으며 위생과 보건,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개인의 변화보다는 사회적 환경 변화에 더 중점을 둠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초석이 되었으며 미국으로 전해져 1886년 코이트가 뉴욕의 최초의 인보관을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자본주의 사회를 단지 자유방임주의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됩니다. 세계 대공황을 경험한 영국은 사회주의 사상이 대두되면서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빈곤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05년 구빈 및 실업 구제에 관한 왕립위원회가 설립되어 구빈법의 개선을 강조하고 생존권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제창하였으며 20세기 초 실업노동자법과 학교교육법, 노령연금법, 최저임금법, 국민보험법, 실업보험법, 미망인 고아 노령 격출연금법, 지방정부법, 실업법, 가족수당법, 국민보험,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등이 제정되었습니다. 구빈법은 1929년 지방정부법이 제정되면서 형식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1948년 국민부적법의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릅니다.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에 의해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문제의 곤란과 치료 예방에 대한 대책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아 1934년 실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1942년에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왔으며 이 보고서에는 5대 악을 궁핍과 질병, 불결, 무지, 나태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에 대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을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과 포괄적 서비스, 가족수당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사회보험을 하나의 사회보험체제로 운영할 6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그 6대 원칙은 행정의 통합화, 적용 범위의 포괄성,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1945년 사회보장성이 확립되어 가족수당법과 국민부적법 등이 제정됨으로써 사회보장체제가 정비되게 됩니다. 영국에서의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 관련된 베버리지 보고서 그리고 구빈법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같은 뜻이 아닌가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도 검색질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구의 생명체 중 원래의 주인이었던 공룡이 모두 멸망한 이후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의 유인원이라는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강력한 공룡이나 흙이나 나무 등을 파고 자신의 몸을 숨기고 사는 곤충처럼 스스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부족한 능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류가 선택한 것은 사회성이었죠. 종멸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인류는 사회성을 살려 소속이라는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능력으로 지구의 주인이 공룡이나 다른 생명체가 아닌 인류로서 오늘날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소속을 형성한 사람들은 인종과 활동지역, 문화, 종교 등으로 교집합적인 집단을 형성합니다. 소속 즉 집단이라는 것은 훗날 시족에서 부족으로 발전했으며 부족은 국가로 발전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문명이라는 것을 일으키며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발명하고 국가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국가의 기본 이념에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의 증진을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뜻하는 복지국가들이 차츰차츰 생겨나기 시작했죠.
고대 사회 이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복지사회 속에서 살아가길 희망할 것입니다.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뜻합니다. 국가는 사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고난 없이 살아가며 안정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국가는 어떠한 기준을 삼아 국민을 층층이 나누어 구분 또는 관리하죠. 그렇게 나누어진 국민을 특정 계층이라고 말하며 각 계층에 맞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최초의 공공구조의 기초가 되는 국민법이 탄생하기에 이르죠. 그 이전에는 복지라는 것을 국가가 아닌 종교단체 및 사람과 사람 사이 일명 상호구조에서만 진행되었죠. 하지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는 복지사업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를 실행한 첫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제도였으니 기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법을 시작으로 19세기부터 나타난 사회보험은 공공구조를 보충해줄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사회보험은 개인과 국가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하여 소득보장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제도가 공공구조로 실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들 법합니다. 국가 재정을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국가의 충분한 예산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상자의 선별을 통해 인류는 좀 더 진보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가 시작된 태초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에 치중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쉽게 설명하면 누구든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즉, 부자이던 가난한 사람이던 보편적 복지 안에서는 모두 복지 서비스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사회적으로 안전성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편적 복지 정책은 2007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제도와 2020년 재난기본소득 제도 등을 들 수 있죠.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이 낮고 궁극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어떠한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고려해 혜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장점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들 수 있죠.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특정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별적 복지 정책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의 단점으로 낙인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낙인 효과는 특정 계층에 대해 부정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충분하고 과감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책 없고 무분별한 정책은 오히려 국가의 발전이 아닌 후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최초로 공공구조를 시작한 영국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며 1942년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으며 과감한 복지정책을 펼쳤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영국 국민들은 노동하지 않고 사회보장에 기대려는 도덕적 나태함이 만연하였고 그 결과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맙니다.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시위에 시달렸는데 지나친 사회보장이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죠. 재미있고 웃긴 사실은 훗날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영국의 복지정책을 따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오늘날 선진복지국가를 이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복지사회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근대에 들어 서방의 복지정책을 바라보는 한국은 어떤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을까요? 혹시 포퓰리즘에 물들은 복지국가가 되어버린 채 복지사회를 꿈꾸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서방의 복지국가들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요즘일 겁니다. 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복지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독일의 복지제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871년 국가가 통일되면서부터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발달에 따른 노동자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열악한 노동 조건, 주택난 등의 사회적 경제적 불만이 노동운동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으로 발전되면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당근과 채찍의 이중 정책을 펴게 됩니다. 1878년 사회주의 탄압법을 제정하여 노동운동 가담자에 대한 탄압을 하였으나 오히려 사회주의 운동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근 정책을 취하였고, 요 보호자의 보호 확대라는 측면에 따라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계급투쟁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단체와 근로자 단체를 이관시켜 근로자 대중을 장악하려는 이중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질병보험법과 재해보험법은 1885년에 철도 우편 전신 운수교통과 농업근로자에게 적용되었으며 1889년 폐지 및 노령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11년 질병보험법, 재해보험법, 노령 및 폐질환보험법을 통합하여 제국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1924년 기존의 여러 종류의 빈민구제제도를 재조정하여 빈민구호 대신 공적보호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공적보험법이 제정되어 사회보장 관련법들이 새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788년 함부르크시에서는 함부르크 구빈제도를 제정하였고, 이는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배제하고 무직자 구빈자, 거리 및 불황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시를 각 구로 분할하여 감독관을 배치하고 중앙국이 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구걸의 금지, 묘보호자의 구제, 빈민 직업학교 및 병원의 건립, 갱생을 위한 통합적인 제도로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인구의 집중과 요 보호자의 증가에 따른 재원과 상담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이 제도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1852년 에버펠드시에서 1788년 실시하였던 함부르크 구빈제도를 수정 발전시켜 새로운 구빈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인구 14만 명인 시를 546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에 1인의 보호위원을 두었습니다. 한 구의 평균 인구는 300명이며 구 내에 빈곤자가 4인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구에는 명예직 구빈위원을 두어 빈민구제 담당관 역할을 하면서 빈민의 상담 및 방문 조사와 생활 상태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위원 1인당 조사하는 대상자의 수를 적게 한 사회복지 조사 방식으로 세심한 구제를 하였습니다. 후에 영국 자선조직협회 설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lso zum einen Teil, wenn man Pflegestufen hat, macht es zum Teil die Pflegekasse. Also ist eine häusliche Pflege ist auch
das ist sehr kostspielig und das können sich viele ältere Leute nicht leisten. Jetzt unsere Oma hat eine Pflegestufe, also das ist auf jeden Fall von Vorteil. Wenn ich jetzt hierher komme zu ihr, ich habe viel mehr Zeit. 독일의 복지제도는 당시 수상격이던 비스마르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는 1800년대 중반 빌헤름 1세 즉위 후에 첫 번째 재상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는데요. 산업 발전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지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자 독일의 산업은 더 발달했고 이후 국민을 위한 복지는 더더욱 확대가 됐습니다. 환자와 어린이,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가 생겨났죠. 다채로운 즐거움 JTBC 예,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의 연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국의 사회적 제도와 전통을 수용하였으나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사회 개량주의가 급속히 확대되어 1910년대부터 1920년대에 걸쳐 민간에 의한 사회시설, 사회사업기관, 사회입법 등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13년 이후 각 도시에서 공동 모금활동이 활발해져 병원과 요양소, 보건부 사업 등도 보급되었습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에 의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국민 생활의 위기가 가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데이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정책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보전 및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여 1935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보장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탄생시킴으로써 현대 미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지국가의 권리 장전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지방정부를 통해 재정을 조달하고 가치 있는 빈민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부주하도록 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연방 예산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규모의 노령보험제도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제도는 의사들의 반대로 수립되지 못하였고 노령연금제도는 전국적으로 단일제도로 수립하여 전국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임금의 3%를 보험료로 부담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피고용인이 65세에 이르러 퇴직하면 소득비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국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사회보장의 첫 출발에 시행기원을 이룬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휼고규칙 등 빈민구제법이 존재하였고 구호법 제정으로 근대적 공공부주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큰 변화를 가져왔고 1945년부터 52년까지 미 군정 시대에 기초적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회복지 분야를 사회복지관계법 제정 과정 측면에서 분류해보면 1950년대를 사회복지 3법 체제 시대라 부르고 이 시기에 생활보호법과 신체장애자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복지 6법 체제 시대라 하여 기존의 3법의 정신박약적 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대책법과 고용보험법, 노인보건법, 기업보험법 등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고조선 시대에는 8조 법금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사회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입각한 법제를 두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으로 진대법이 있었으며 고구려 고국천황 16년에 국상인 일파수의 건의에 따라 국가의 구호법적 성격의 진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궁핍한 농민에게 춘공기인 3월부터 7월 사이에 가구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환수하는 구유 정책으로 조선시대에 와서 한국법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호라비와 고아, 과부, 자식이 없는 노인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사궁 구율 제도가 있었으며 풍수와 질병, 기근, 전란 등으로 백성이 궁핍할 때 부락별로 창고에 비축한 양곡을 방출하는 창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방출하는 관곡이 있었으며 춘궁기에는 백성에게 빌려준 관곡을 거둬들일 때 재해나 흉작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 원곡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대곡 자모구면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봉건적 토지제도와 문무의 양반제도가 확립된 시대로서 세조 왕건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으로서 훈유 10조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공공부조와 관련된 내용으로 농민의 노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국부안민을 이루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의 신망을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되 적당한 시기를 가리고 구역을 가볍게 하며 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해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조적 제도로서 국민행정을 맡아보는 중앙부서로 상설구제기관과 임시구제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상설구제기관으로는 흑창과 의창, 상평창, 제위보, 동서대비원, 해민국, 유비창을 두었으며 임시구제기관으로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해야도감, 전제도감, 진제도감, 진제색 등을 두었습니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흉년과 전란, 역질 등의 비상시에 곡물을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반납하는 제도로서 고구려의 진대법과 동일합니다. 의창은 양곡을 대여하는 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구휼 정책도 동시에 전개하였습니다. 상평청은 물가 조절의 기능을 맡게 한 시설로 곡물과 포목과 같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 낮은 가격에 내다 팔고 값이 떨어지면 사들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태조 때는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진대법을 제정하여 진율사업을 행하였습니다. 성종 때에는 면제법을 제정하여 전답의 피해가 4분 이상 손실되면 조를 면제하고 6분 이상 손실되면 조포를 면하고 7분 이상 손실되면 조포역을 면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종 6년에 연호미법을 제정하여 봄에 식량과 종곡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가을에 회수하였던 의창이 대출된 환자의 회수불능, 관료의 보정부패, 백성의 낭비, 진제국 명목의 무상계급 등으로 인해 인창의 대출 재원인 원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태종 6년 고려와 같은 연호미법을 발동하여 상호, 중호, 하호로 구분하여 민간에서 곡식을 거두어 의창미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종 1419년에는 이재민 고제에 관한 교서를 공포하여 수재와 한해, 풍해, 상설해 등 재해로 인한 빈곤민들에게 관곡 또는 국비로서 고제하도록 하였습니다. 1439년 하장자 고기법이라는 시식법을 시행하여 시식소에서 밤새워 죽을 수 큰 독에 담아 식혀두었다가 이튿날 굶주린 사람에게 급식하도록 하였습니다. 1446년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시행하여 전조를 최고 20두, 최하 4두로 낮추었습니다. 성종 16년에 편찬한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은 6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이전의 경관직조에는 의료구제 기관으로 해민서와 활인서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호전의 상평창조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상평창을 두어 국민의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고 비왕조에는 지방관에게 흉년에 대비하여 소금과 해초를 준비하도록 하였고 지방관이 구호행정을 소홀히 하여 굶주린 자가 사망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경우 지방관을 중죄에 처하는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해휼조에서는 아동과 노인의 구휼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1794년 정조 때 역대 구호행정에 관한 기록을 조직적으로 편찬하게 하여 해정연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744년 영조는 경국 속전에 민간 수양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민간 수양이 인신매매나 유아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여 관의 허가 없이 민간 수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였으나 고아나 유기야, 흉년의 아동들을 위한 국가 비용으로 민간 수용을 점차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783년 정조는 의지할 곳 없는 사공의 구제에 관한 진유청의 고사업 준칙인 자율전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헌법에 합치하는 사회복지법 체계의 구성을 위한 헌법 원리적 기초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에게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으로 국가는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를 제공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근거 조항으로서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헌법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기본권도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도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 명제에 대해서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보편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보편적 타당성을 가진 명제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존권적 기본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은 자유의 보장과 더불어 평등의 보장을 통해서도 실현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도 우선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평등으로 보장이 되며 형식적 의미의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의 요청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 제31조부터 36조까지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31조와 33조의 근로, 32조의 교육, 35조의 환경과 주택, 36조의 보건과 모성이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3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증진도 매우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국가 권력의 적극적 관여에 의해 보호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권력의 불간섭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임에 반해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적극적 성격의 권리로서 현대 복지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생존권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며 이후 1949년에 제정된 보훈기본법에서는 사회국가 원리를 기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 제1항 전단에서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갖는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규정을 두어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이마르 헌법의 생존권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헌법과 국제적 선언 등에 개선되었고,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에서 생존권 규정을 명문화한 이래 개정을 통해 생존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9조에 보면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을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 인권의 자연적 권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는 지향하는 근본 가치가 되며 다른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의 근로의 권리, 33조의 노동 3권, 35조의 환경권과 주거권,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에 관한 구체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권, 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35조 환경권 및 주거권,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은 생존권의 구체적 표현이며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차 개헌, 3공화국 5차 개헌 제30조에 최초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에서도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그 기본 유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천 이념으로서 평등권은 인종과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등권은 민주국가의 기본 가치이자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적 사회복지의 주체로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있으며,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 통치 조직을 말합니다. 국가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의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행정 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행정 조직인 행정기관에 의해 행사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은 그 권한 행사 방식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가 외에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돼 법인으로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라 합니다.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법 인격을 가지며 행정 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은 공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목적이 부여되고 그 목적은 대체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단체의 종류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이 있으며 그 밖에 공법상의 재단과 무자본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자기 구역으로 하여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보험 업무가 아닌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주체가 됩니다. 공공조합은 공법상 사단법인으로 상공회의소, 도시재개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제양군인회 등이 있습니다. 영조물 법인과 관련하여 영조물은 특정한 국가 목적에 의해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시설로 영조물의 공법상 법 인격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영조물 법인이라 합니다. 이 외에도 공법상 재단과 무자본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상 재단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을 말합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무자본 특수법인은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무자본으로 설립하여 설립 이후 관련 법 목적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법인이라는 것이 있으며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인격을 부여받은 법률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종류로는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분되며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직 공법으로서 설립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민법과 상법 등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사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을 설정하게 되고 이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게 됩니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며
영리법인은 선법상 한 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성원 간의 이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사원이 없으므로 이익을 배분할 대상이 없고 형질상 비영리라고 할 것입니다. 영리법인의 설립은 법률에서 정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기획, 사교,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말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유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원된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학술, 종교, 자선기획,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출원하고 정관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 작성할 것이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와 이사 등은 업무집행기관으로는 대표와 이사, 사원총회, 감사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종류로는 시설운영법인과 지원법인이 있으며 시설운영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시설법인은 기본재산의 출원과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지원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공적 사회복지 주체로 국가와 공공단체가 있으며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공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해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적 통치 조직이 되겠습니다.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무자본 특수법인 등이 있습니다. 사적 사회복지 주체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화를 분배함에 있어서 기회평등을 반하지 않는 바람직한 재분배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문제와 현대적 재분배 시스템 설계 문제가 논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평등 구현을 위한 분배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것이 복지정부의 복지정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론으로는 벤담의 공리주의, 롤스식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등이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벤담에 의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익이 존중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롤스식 자유주의는 공정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에 근거해서 사회정의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는 하이에크나 노직 등이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자유권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이에 여러가지 공공복지에 의한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의 근본적 논거는 개인의 존엄과 자기 소유의 개념에 집약되며 이와 관련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적 성격의 재분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시장에서의 가혹한 자유 경쟁을 통해 대기업만 보호되며 이에 비해 상대적 약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에 입각하여 마이클 샌델 같은 교수는 자기와 타인의 관계의 역사적 집적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가 뒤집어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 원리로서의 공통의 선, 커먼 굿을 해당 사회의 사람이 공동의 수기로 결정을 거쳐 이루는 시민적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국가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르티아 센의 경우 경제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개인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욕구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재화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적 형태의 재분배 시스템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보다는 헌법상 기본권 개념에 입각하여 법적인 근거 하에 각자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방향으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재분배 방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